요즘에도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부따님은 어떤 투자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건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수익 났던 게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아파트들에 대한 네. 갭 투자 방식이 다 수익이 났었으니까. 아니 부따님은 대한민국 적폐예요. 공인 적폐예요. 이 채널이 제 채널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프레임이 네. 씌우기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애국적폐라고. 다주착 말이 막혀.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갭 투자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네네. 좀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제가 많이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예. 근데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주구장창 갭 투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책에서 소개해야 되긴 하지만 네. 시장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하다 보면 거기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네. 그럼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분양권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보여지면 빨리 거기 떠나서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빌딩으로 넘어 이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거든요. 사이클에 맞춰서 내가 타이밍만 잘 잡아서 옮겨주면 되는데 네. 꼭 이제 망하시는 분 이걸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간다 우르르 여기 간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최악인 거고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가 필요하죠. 그 우르르 선두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도 증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피터 린치가 항상 그 말을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한 번씩 쓰는 네. 표현이 있고 보이스카우트에 쓰는 교훈이 사전에 대비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항상 피터 린치 찍어주는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말하는 데가 언제냐면 상승권이 이렇게 있으면 상승 거의 초입부에 얘기해요. 지금 대비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대비해야 돼요. 부동산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한참 좋을 때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저 잘 대비를 못해서 저는 사실 요즘이 더 투자하기가 쉽더라고요.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 좋을 때 팔았고 네. 현금화 시켜놓은 사람들이 지금 사면 되게 땡큐인 거죠. 지금 그렇죠. 시기. 근데 이분도 그런 이제 수치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표현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217페이지부터 한 225페이지까지 이어진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프나 수치로 보통 표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뭐 그 진도준 얘기할 때도 14화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이 페이지 수에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야 대단하시다. 책을 씹어 먹으신 것 같아요. 씹어 먹으셨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후반부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354페이지 그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고 거기도 그래프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좀 도움이 되죠. 이게 전체를 다 읽기 힘드시면 제가 독서법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원도 하고 있으니까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책 안 논술 하셨어요? 네, 논술로 가르쳐요. 수학 학원 아니셨어요? 수학은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저는 논술 수업하고 있고. 근데 저 수학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수학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거기 이제 애들한테 논술 지도할 때 책을 읽으라 그러면 한 권 절대 못 읽어요. 그리고 애들 유튜브 보고 오던데 요즘에는 설명이 결과 요약. 요약 다 요약 다 돼 있는 거 정말 화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특정 페이지만 읽으라고 해요. 맞아. 근데 그렇게 독서하셔도 돼요. 진짜로. 왜냐면 네. 이 책은 문맥을 다 읽어야 되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와 이 사람이 원하는 요지 그리고 뭘 보면 되지는 포인트만 찍으면 되는 책이라서 두께는 이만하지만 사실상 그냥 도서관 가셔가지고 복사 몇 장만 하셔도 돼요.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고요. 책 사서 읽어야 됩니다.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복사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책값이 그렇게 싼 건 아니라서 아무튼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치나 이런 걸 잡는 것들은 애널리스트답게 정말 책에 딱 잡혀 있어요. 엄청나게 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이제 네.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냈을 때 뭘 보는지에 대한 것도 살짝 언급하세요. 네. 그 얘기는 즉슨 그 수치를 보면 공급이 많아지겠구나 적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기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글자는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포인트는 몇 개 없어서 약간 건성건성 보셔도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부사가 많아요. 네, 부사가 되게 많아요. 네. 잠깐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아니 근데 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잔상이 남은 게 네.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화폐로 전환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거의 아파트가 화폐로 수치화가 돼 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면 약간 이 아파트도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아 그건 영원한 안전한 자산은 없죠. 아니 제가 초반에 항상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들한테 아빠 어릴 때 짜장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0,000원에 육박한다. 너 다시 2,000원 될 것 같니? 절대 안 돼. 2,000원 됐을 때 아파트 가격과 8,000원대 아파트 가격은 이제 너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게 아빠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논리적이긴 하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소비자 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그 믿음이 좀 깨졌거든요. 근데 그 반영되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예시 보셨어요? 비트코인 네. 처음에 몇 개였지? 피자 한 판이 몇 개였죠? 16 몇 개였지? 네. 꽤 많은 지금 따지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산의 평가 가치 기준 자체는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시를 드리면 우리 한강 개발되기 이전 시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자산 가치로 평가받는 것들이 제일 높은 것들이 뭐였었냐면 현물 같은 차, 네. 뭐 정말 뭐 수공 사람의 작업이 들어가서 네, 네, 만들어진 그런 것 TV 뭐 이런 네. 것들이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금방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인구는 적은데 땅은 많아가지고 땅값이 쌌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특정 지역들, 개발되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이제 땅값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이제 토지로 가면서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에 이제 살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땅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격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가상 세계라고 말하는 이제 어스투,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같은 세계관에서도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진입할 때 거기 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일 하나 2만 원? 이런 면적이라고, 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일이 있어요. 그게 뭘 지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메타버스는. 근데 그걸 부동산 투자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도 나서 이게 점점 숫자가 부족하기 시작해지니까 그게 타일 하나 2만 원대기 14만 원, 15만 원 점점 올라가더라고. 최대 비쌀 때 한 40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뭘 소모하느냐가 그 시점에 그 당대의 그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겠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 노예. 예스. 멋은 숫자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벌어오는 것들이 내 재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많아야지. 그래서 조선사 기록 같은 데 보면 땅, 그다음에 뭐 이제 하사받은 복록 이런 걸 기재하면서 꼭 사람 숫자를 집어넣어줘요. 네. 몇 명 하사받았다고. 재산이거든요, 그게. 맞아. 그런 식으로 당대 병나는 건 있어요. 다만 대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자산보다 훨씬 높은 가치 받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겠죠. 근데 아파트라는 수요 자체의 변화는 지금 당분간, 그리고 향후 한 20년간 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라는 내재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집단화 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농담처럼 뭐 말하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얘기할 때 너 집 어디야? 어디 자이야? 라고 표현하지,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동이라고 잘 표현 안 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너 반포 어디 살아? 나 레미야.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집 어디야? 뭐 타워팰리스. 이렇게 표현하지, 더 이상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너 집 동네 어디 살아? 무슨 부자 동네인데?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맞아. 예전에 전화 받을 때 무슨 동입니다. 그렇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로 줄어든 거예요. 축소화되고. 그리고 잘 알겠지만 그런 대형 단지가 있는 곳에 학교 좋은 거 넣어주잖아요. 좋은 사람 사는 곳에다가. 네. 잘 생각해보세요. 고독에 있는 쪽에 국제학교가 들어오지 밀양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내 이웃이, 예를 들면 내가 판사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갔을 때 인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최소한 안 돼도 기업 사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나보다
솔직히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잘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대전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회적 문화 형성이라든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 자체가 좋았으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죠. 근데 그래서 내재적 가치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시기적인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그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녹아내릴 때 뭘 어떻게 봐야 되고, 결국엔 집 없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뭘 사면 되는지에 대한 수치 같은 것들 판별할 수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지, 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네. 그거 잡기는 참 좋은데 결론은 저랑은 좀 달라요. 결론은 다른 거.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저랑 인식이라든지 바라보는 게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특히 수치화하려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그래서 유익한 결론이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따님 결론은 어떤 거예요? 제 결론이요? 네. 자, 궁금하시면 2부에 방송하시네. 아니 부따님이 연극영화과 나오셨어요. 아 정말 진짜 그때 네. 너무 다양한 거 아니에요? 연극영화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진짜요? 요한이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아주 재밌잖아요. 그런 걸 다. 아 하셨다고 혹시 그러시더라고요. 뮤지컬? 아니요, 저 영화 연출. 아 진짜요? 그리고 아역 배우 출신이세요. 모르셨대요? 여기 나오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습니다. 뭐 베스트 극장이라든지 뭐 시트콤 아, 같은 진짜요? 거.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을 때 경찰청 사람들이 여기 아시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가 아니 우리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지 않으세요? 유명했는데 이렇게 경찰청 사람들 한 번씩 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인데. 아 진짜요? 아니 그거 되게 아, 유명했는데 그게 치안율도 많이 좋아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오래됐어요. 그때 오. 제가 한참 드라마 찍고 할 때 그때 이제 태근이 형, 그러니까 곽태근, 그러니까 본명이 곽태근의 지성 배우님 아, 그분이랑 같이 찍었었어요. 아 진짜요? 오래됐어요. 지성의 본명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이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항상 제가 부장님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질문이긴 한데 네. 지방 부동산의 미래를 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지방은 이제 변별력이 확실히 생겼죠. 지방은 좀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대구 지역과 세종시, 그다음에 인천 지역은 사실 지방이라고 좀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도권은 평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인천 지역의 경매 물건부터 시작해서 공급되는 물건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다가 이제 역전세 방향이 너무 커요. 예, 일반적으로 똑같은 4억대 아파트였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천에서 한 6천 정도의 역전세가 발생했다고 하면 네. 인천 지역 같은 경우 1억대가 발생했거든요. 많이 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2년 동안은 좀 힘들 거라고 봐야 돼요. 뭐가 힘드냐? 매매가는 둘째치고 일단 전세 방향이 조금 쉽게 맞춰지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전세를 맞추겠다고 하면 급한 매물들 잡으셔서 경매물건 잡으셔도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전세 금액보다 안 돼도 한 10% 정도 이상은 더 싸게 맞추시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1년 뒤에 전세 금액과. 그 정도로 공급량도 많은데다가 확산되는 것들이 뭐냐면 대구 지역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전에도 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군위군과 편입이 되면 함께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홍준표 시장이 사실 대구시 부동시장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중앙정부 쪽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에서도 잘못 손대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게 부동산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게 또 정치적인 부분이 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토부 장관과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서로 간의 라이벌 구도일 텐데. 그래서 이게 쉽게 뭔가 베풀어지진 않을 거고, 세종시도 조금 위기가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게, 세종시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상권들, 그러니까 상업시설들이 지금 다 보류되거나 계류돼 버렸어요. 세종시는 일단 실수요자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는 장이거든요. 세종시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퍼져가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대전으로 퍼져줘야 되거든요. 네.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지금 한참 좋았을 때는 있었는데, 대전시 자체에도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걸 끌어안고 있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 유성구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좀 과잉으로 내년 초반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나면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괜찮아질 건데, 세종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권에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공사 직원들이 대부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추가적으로 이걸 탄력을 가져서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모든 자산이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삼성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삼성 이 주식이 오르려면 이 삼성이 한 군데 납품하고 있던 반도체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에 이제 수주하고 있던 거를 여러 군데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식 가격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특정 시설, 특정 사람들만 들어가는 지역은 한계성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시설이 함께 와주고 주변에 함께 확장돼주는 그런 사이즈가 함께 비대해지고 커질 수 있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가치가 되게 높았던 거였었던 거고. 근데 세종시는 그게 아쉬운 거죠. 공무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사실. 삼성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들어와? 하청업체들, 그다음 계약업체들, 그다음에 장비업체들 다시 들어와주고,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들어오고, 컴퓨터 관련해서 전자부품 회사들이 다시 들어와줄 거고,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지역은 사실 특성을 지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상호시설들이 언제 들어가 주느냐 매우 중요했는데 그게 좀 세종시는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세종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이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짓기 시작했던 곳이라서 차근차근 들어오는 모든 이제 정부 인프라는 다 좋은 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같이 뭐가 들어와 줄 거냐. 그게 지금 색깔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계획도 전부 다 정체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니까 사실 국회의원을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국회의원이야. 근데 집에 서초동 뭐 이런데 뭐 집을 한 40, 5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세종시를 옮기자고 하겠어요? 그 먼 거리를? 안 옮기지. 뭐하러?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세종시가 대전에 영향을 준 것처럼 대구시도 결국에는 구미라든지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뭐 대구를 중심으로 두고 뭐 예를 들면 그 영주라든지 이 주변 경산이라든지 이쪽 지역도 공급이 좀 있거든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금리 부분은 좀 차근차근 좀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파월이 또 이상한 소리를 좀 해가지고 인플레를 누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혹시라도 약간 그 금리 발작 같은 게 발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가 됐던 혹은 이제 경제 상황에서 뭐 어떤 고용 지표가 됐던 이걸 강제로 뭔가 수용을 하려고 하면 조치를 하려고 하면 반발하는 작용이 발생하거든요 항상. 그게 얼마 기냐 짧으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 짧으면 그냥 발작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생하면 파월이라든지 이런 뭐 금리 매파 쪽에서는 한 번 더 자기 말 뒤엎는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천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은 인천 지역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월세를 일단 맞추시고 전세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내년 한 초반 이후에 그때만 주시고 저희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전주, 익산, 군산 쪽을 얘기를 했어요 저희끼리. 네네. 근데 이제 견해들이 각각 달랐는데 어떤 한 분께서는 그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방에 안 계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방이 다 소멸되지만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그쪽 중소도시들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로 해서 그 지역의 호재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익산하고 전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군산 이쪽 세 군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것도 정부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그게 항상 화두였어요. 소멸되는 지방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방 TV에도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KBS 다큐멘터리라든지 정책으로 정책 자금만 다큐멘터리에 보면 항상 일본과 비교를 해서 나와요. 소멸되는 지방도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또 고령화되는 인구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아세요? 전남 지역 쪽에 장수군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2020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병합되는 그 읍면리 단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많겠죠 지금 뉘앙스는.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쳐진 게 400개가 넘습니다. 읍면리가 합쳐진 게. 왜냐하면 한두 명 남았는데 읍면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합치는. 오죽하면 그 시골 이렇게 한번 여행 가시다가 이장님 있으신 곳 한번 여쭤보시고 이장님 만나보세요. 70대 넘으신 분 되게 많아요. 이장님 원래 그런 나이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어릴 때 삼천포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삼천포 초등학교가 100년 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섬에 있는 분교들이 이쪽으로 아. 통합이 됐어요. 없어지면서 다 삼천포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 삼천포 초등학교가 없어진대요. 아.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병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 병합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 자기 고향 마을 이름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성이 언제부터 대두가 됐었냐면 2016년이었나? 그때 국정질문하는 그 이제 여당 야당 안 가리고 나왔었어요. 그때 한참 얘기 나왔던 게, 왜냐면 그때 국민연금이 이슈가 돼가지고 연금을 몇 세까지 못 받을 거야.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에 탈퇴한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많아요.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다. 이게 도대체 언제 그러면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냐,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때, 그때 한참 여당 야당 안 가리고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국회 도서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빨리 와요. 2032년부터 옵니다. 정말 빨리 와요. 생각보다 인구가 급격하게 오는 게. 특히 지방 소멸은 그때 훨씬 심화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이 지역 좀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인구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그 외부, 그래서 이제 통합시 얘기 자꾸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통합시로 좀 새를 키워가지고 좀 먹고 살만한 것들 좀 여기 넣어서 떠나가지 않게. 항상 수도권 다 뺏기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좀 회의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 그 지역내 인프라 형성이라든지 혹은 거기 일자리만 들어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프라를 넣어주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방에 아무리 잘해준다고 서울만큼 되진 않잖아요. 제2의 강남이 생길 수 있어도 강남보다 더 나은 지역이 생길 것이냐, 그 급의 정도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상 이 화두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마산 창원 통합시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세금 혜택도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알부자들 정말 많이 살아요. 거기 꽤 많이 살고, 거기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구는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여기서 뭘 해도 나중에 여기 돈 버는 사람이 그냥 강남 오거든요. 서울 오거든요. 더 크게 벌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몰린 지역.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돈 벌다가 돈 모으니까 어디 가? 미국 가잖아요. 더 큰 시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구조적인 형태예요. 이게 산업의 특성을 완전히 그 지역에 심어주지 않는 이상, 그게 대표적인 게 울산이거든요. 저희 울산에서 그래서 왔잖아요.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붙박이로 가야 되는 형태가 아닌 이상은 굳이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나은 지역으로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좀 뭐가 대책이 설 거라는 생각은 없는데, 대신 그런 건 있죠. 교통 라인이 정말 좋아지고, 굳이 내가 그 서울에 가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환경 친화적이거나 여기에만 그 지역에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누리려면 그 지역에만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대세 흐름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가는 건데, 어차피 우린 투자를 그렇게까지 평생 한 지역만 할 건 아니잖아요. 언제 오르냐 줄이냐 이 타이밍을 보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게 뭔가를 해주면 그 방향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멸실되는 이제 수요와 공급량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장기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전주라든지 군산, 익산은 솔직히 내년 지표는 되게 좋아요. 정말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이고, 문제는 그 이제 익산 지역은 영등동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다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그 애들이 매물로 나와줄 거냐, 다 그걸 노릴 거예요. 그 지역 사시는 분들도 그걸 노릴 겁니다. 그거 선호할 거고. 정말 짧게 내가 진짜 풀피, 그러니까 전세 풀피를 남기고 빠져나오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 포함되지 않은 저렴한 물건에 나와 있는 거 잡고 풀피에 한 몇백 남기고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지금 같으시게 오히려 그런 투자가 오히려 정말 땡큐죠. 그런데 조금 더 수익을 남겨볼래 라고 하시면 익산은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주 지역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전 전주에 최근에 서부시장 인근에 갔다 왔어요. 그 현대 혹시 아세요? 네. 역시 다 해가 됐어. 서부시장 옆에 그 현대타운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다 주변은 다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남았던데.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산 같은 지역도 사실은 군산은 솔직히 거기 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깝죠. 군산에 뭐가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 이것도 역시 평택과 좀 비슷한 궤로 봐야 되는데 네. BYD가 한국에 진출하다 보니까 세계 넘버원 테슬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YD부터 5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예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다 싹 다 중국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 기아자동차가 한 7위 정도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상. BMW는 거의 10위권 밖에 있으니까. 벤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2, 3위권 우리는 BYD 비슷한 정책을 하려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근데 평택으로는 들어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자동차 설비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될 테니까 좀 그러면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군산 쪽이나 이런 방향 쪽이 될 거고. 부평 얘기는 나오는데 그건 부평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천 부평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시설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중국 쪽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쪽은 바라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다면 군산 쪽이 아닐까. 확률은 그쪽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좀 진입하는 이제 그 해외 사업도 상관없고 해외 사업도 전혀 상관없이 들어오면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혜택을 좀 보려면 좀 빠르게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BYD가 이번에 그 국내 전기차 자기 들어와서 지은 게 아니라 완성된 걸 들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아주 급하게.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자금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정말 시장 먹으려고 한 거면 차값을 정말 싸게 했을 거예요. 네. 근데 한 2, 3천대 이게 준중형 차인데 그 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싼 게 아니거든요. BYD 정도 되는 회사면 시장 먹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2, 3천짜리를 1,000만 원 쫙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급한 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좀 실어왔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일단 세금 때문에 세금 혜택 보겠다고 들어온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다른 중국 후발주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산시장도 근데 이건 다 확정된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예측만 해보는 거예요. 예측만 해보는 거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시장에서 조금 미래 가치가 좀 좋아 보이는 형태는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 군산이 정말 많이 좋아 보이고요. 빠른 이제 단기로 본다면 좋아 보이고 왜냐하면 일단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우세해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일단 급매물 잡아서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여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견딜만 하겠다 하는 지역은 울산 북구 정도. 울산 북구 지금 급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대동소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발표되고 있는 KB 부동산 지표를 봐도 시계열을 봐도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간간히 이제 상승장에서 올라오는데 요즘 정말 싼데 오죽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밀양이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되게 웃겨요 그것도. 왜 어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산업단지 들어가거든요. 아. 너무 쌌고 근데 말이 쌌지 거기 밀양 분들 욕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저희 그 본가가 밀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밀양에 작년 중반에 투자를 했었어요. 왜 산업단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동도 했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밀양하면 사실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 아. 돼지국밥 되게 유명하죠. 그게 약간 이제 음식 채널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국밥이 종류가 달라요. 맞아요. 그 약간 이제 경남식이 있고 맞아요. 부산식이 있는데 네. 그 밀양식이 또 따로 있어. 네. 근데 밀양식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밀양입니다. 가시죠 한번. 밀양이 새우젓갈 들어가는 그죠. 거죠? 네. 맞죠. 그럼 경상도도 다 밀양 네. 스타일이 없던데 평택에는요. 평택은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제대로 된 약간 국밥집. 소머리 국밥이 여기는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경기도식, 이단 충청도식 같은 네. 소머리 국밥 네.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천 쪽 그 곤지암 쪽 그 느낌의 국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부를 때는 이제 먹방을 이런 거 말고 컨텐츠 좀 다양하게 합시다. 좀 알겠습니다. 국밥이라고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했네. 소위 든든하게. 자 아무튼 이 책에 아무튼 좀 시간을 좀 내셔서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우리의 과거 잊고 있던 것도 많이 얘기해줘요. 234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브프라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그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 세계가 다 휘청했어요. 특히 첫 번째로 타격받은 게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예요. 걔네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채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걔네들도 미국과 똑같이 대출을 200% 300%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같이 붕괴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살아남았잖아. 또 웃기게도. 그럼 미국이 되게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 자기 우방국에다가 경제적인 그 책임 전가를 해버려. 위기를 리스크를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그리스도 그랬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전 세계적인 시장에도 우리나라도 물론 부동산 시장이나 뭐 전반적인 경제가 나빠졌었으니까 주식시장도 나빠지고 하다가 그나마 어떻게든 반등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한 12년 정도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반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 IMF 같은 위기는 안 왔어요, 사실. 그 타격 나서 그게 왜 가능했느냐?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그때 돈 소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 자기들이 생산하면서 자기들이 사줘. 그러다 보니 그 몇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소비를 해주니까 그나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 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던 것 뿐인 거죠.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IMF 떠올려보시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었어요. 지금 세대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엔 증권회사 27개가 망했었고 대기업 중에 40-50개 정도가 거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합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없어진 회사들 정말 많았었고 이게 지금 세대도 모를 수가 있는데 르카프라는 브랜드가 있던 국제상사 아직도 지금 있잖아. 아직은 네, 있는데 아직도 예전 같지는 않죠. 네, 예전 그런 아식스냐 르카프냐 뭐 그런 면서요. 아식스 신으면 거기 뭐 매국노라 그러고 저한테 맨날 저 아식스를 좋아했거든요. 내공도 많네. 여전히 좋아합니다.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중국 시장이 근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같이 위기가 왔어요. 그 엔진 역할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걔네를 좀 지켜보고 있으면 전 세계 소비 돈을 한번 이제 움직여줄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좀 예측 가능한 게 있죠. 저는 이제 수업 듣는 분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건데 비싼 물건이 가격이 오를 때, 비싼 아파트가 오를 때는 사치성 소비재가 많이 가격이 오르고 저가형 아파트가 오를 때는 필수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인플레 반영을 주택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순수 투자하는 시기가 되면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를 보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감이라도 큰 틀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는 게 1년 지표를 따라가요. 근데 재밌는 게 중국이 자기들 위안화를 그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꽤 장기간 동안 달러를 엄청 사재기를 했었어요. 이게 지들이 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푸틴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소련에도 달러가 엄청 많아요. 이 나라들이 만약 경제적으로 뭔가 부동산 자산 가격 위기가 오면 이 달러를 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우리는 달러로 경제 성장을 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런 측면에서 이분하고 되게 비슷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경제 전반을 좀 봐요. 이분도 큰 틀도 보고 작은 틀도 같이 봐요. 공급 수요도 분명히 보는데 금리 부분도 보지만 여기 보면 239페이지에 보면 MB 정부 4년간 보상금 100조 넘어 이런 건 유동성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해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지금 어제 맞죠? 복잡하죠? 지금 이 책 너무 복잡해요. 진짜 심플한 걸 좋아해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맞아. 그런 거죠. 예전에 항우랑 유방이 천하통일을 두고 싸울 때 인기는 처음에 항우가 진짜 많았어요. 슈퍼히어로잖아. 마동석 같은. 그 사람들이 전설 같은 게 퍼지고 야 산을 뒤엎는데 혼자서 1000명 상대하는데 히어로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도 훨씬 많고 그때 항우가 30대 때 유방이 50대였어요. 50대 후반이었다고. 이 늑수구레하는 이름도 모르는 농부 아저씨를 갑자기 사람들이 막 따라. 왜 그랬냐면 이제 진나라 천하성령 진나라 마지막에 이제 아방공이 쳐들어가서 쓰러뜨리고 나서 유방이 먼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항우는 좀 무서웠단 말이야 이미지가. 아우 저 새끼 저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겁먹고 있을 때 유방이 약법 3장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다. 법은 위에 두 가지밖에 없다. 법을 딱 이 세 가지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 인기 확 올라갔지. 사람들이 심플한 거 좋아한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읽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든지 혹은 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인구들 막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 인구 줄어드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할 거고 심플하잖아. 방금 목소리 따라 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실패하셨어. 그 목소리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예, 모기 목소리. 뒤에 이제 약간 야상 같은 거 이렇게. 예. 아무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복잡하게 안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결론을 팍 지어줬을 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 맞아요. 근데, 권위자 효과가 좀 있죠.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뭐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왜 다 간단하게 하려 그래. 이것저것 봐야지. 뭐 하나 봐서 돈이 나오면 아무나 투자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책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캐시카우님이 네. 좀 키카우님이 굉장히 여기 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적으로 수치와 수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 그거 기반으로 투자를 데이터 분석하거든요. 네. 그걸 좋아하는 맞아요. 지금 네. 캐시카우님하고 올 부자빠님이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자, 프메시 기반의 네, 어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뭐 전세가 뭐 지수랑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그 뭐 네. 어떤 거죠 컨디션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좋음 나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단순 수치들 조합시켜서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눈에 보이게끔 보기 편하게 좀 바꾸는 수치이긴 한데요. 이제 투자 강도랑 이제 일반이랑 위치 점수를 따로 나눠서 이제 일반이랑 위치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고 투자 강도는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두 조합 그 점수의 조합으로 투자 판단표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들만 갖고서 이제 판단표를 만들고 이 판단표에 의해서 이거는 임장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보려고 몇 개를 좀 샘플을 좀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잘 안 빠졌던 애들이 점수가 낮았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전 요즘에 이분들께서 네. 추려주신 필터링 해주신 부분에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하려면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 나 야수인데 갈게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캐시카우님의 질문이 참 키시카우님이 네. 가장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사다리 TV 이제 사다리님도 오셨을 때도 물어봤던 건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리스크를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좀 크게 많이 느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그래서 공급량 차이는 내가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저기 데이터로 볼 수 있겠는데 인허가 물량은 네. 이제 자기가 그 어디서건 찾아볼 수가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타님께서는 네. 인허가 물량을 어느 기준에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고. 그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